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올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점유권 마지막 부분 남았죠? 206쪽입니다. 206쪽.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물권적 청구권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에 따라서 구별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본권에 기한 걸로 나눴어요.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입니다. 점유보호 청구라고 부르고 세 가지가 있죠. 반환, 그리고 제거, 예방인데 시험문 뭐 주로 나온다면 반환 청구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204조가 있죠. 204조 조문 제목이 점유의 회수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점유 회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1항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에서 이제 침탈당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침탈 시에 한정합니다.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2항을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승계라고 하면 특별 승계, 다른 같이 이제 특정 승계라고도 해요. 특별 승계하고 또 무슨 승계가 있었냐면 포괄 승계 있었죠. 그럼 포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없다는 거냐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써놓으면 될 거를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죠. 그래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고, 그다음에 3항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년. 그래서 점유회수라고 부르는데, 점유회수라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고 하면 그건 점유회수라고 부르지 않고 소유물 반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그냥 점유회수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바로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건 소유권에 기한 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거다. 그게 이제 점유회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침탈 시에만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 1년이에요. 1년.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몇 가지 조심하실 점은 일단 침탈에 의한 경우에만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은 사기당한 물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해 줬어요. 그럼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제가 사기당해서 제가 스스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침탈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사기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유실물이라는 건 제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물건은 침탈당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물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언제만 한정하냐면 침탈 시에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였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 물건을 빼앗아 갑니다.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이 갑의 물권적 청구는 몇 개였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침탈당한 물건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넘겨받는 모습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돈 내고 샀을 수도 있죠. 돈 내고 샀으면 무슨 승계냐면 특별승계예요.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승계냐면 포괄승계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포괄승계 공부할 때 상속 같은 포괄승계는 을의 지위가 그대로 병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뭐 이때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특별승계의 경우에 얘가 얘한테 돈 내고 샀는데 침탈물이라는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면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었다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때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나 포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못하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약이고요. 세 번째는 1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근데 요 1년에서 조심하실 점은 요 1년이 무슨 기간이냐면 소위 출소 기간이라고 해요. 출소 기간. 그러니까 1년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줄임말이냐면 1년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출소 기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건 이 점유보호 청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소송까지 제기할 필요 없고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제거는 1년 안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지난주에 취소권 얘기했죠. 취소권은 권리의 종류로 볼 때 형성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했죠. 그 기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했냐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오면 소멸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취소권은 그 기간까지 소송 제기를 해야 돼요? 소송 제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 건 점유권에서만, 점유보호 청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있고 또 뭐에 기한 게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 본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215쪽을 한번 보세요. 215쪽. 215쪽 맨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소유권 편에서 나오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야. 213조를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야.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회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점유회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점유회수라고 하면 뭐 점유권에 기한 거든 소유권에 기한 거든 돌려받으면 점유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어를 구별하고 있어요. 점유회수는 뭐에 기한 반환만 말한다고요? 점유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소유물 반환. 자, 조문을 볼게요.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야, 내 거 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서조항 보면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물 반환과 소유물 반환을 지금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조문이 깔끔하죠. 간단해요. 점유물 반환은 뭐 사연이 많아요. 침탈 시에만 해야 한다.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한다. 1년 안에 소재개하라 이랬는데 소유물 반환은 그런 자리 하나도 없어요. 당신 거면 돌려받으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 반환 청구는 하지 말라는 거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있는 자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미등기 매수인.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을이 돈 내고 샀어요. 돈 내고 샀는데 아직 등기는 못 받아왔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돈 내고 물건을 인도받았는데 등기는 아직 못 받았다. 그럼 현재 우리 법률상 소유자는 을이에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그거 내 거야 내놔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면 을은 돌려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간략하게 본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그럼 20년을 점유하면 바로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요. 그럼 등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점유취득수요를 완성한 사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을한테 야, 내 거니까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20년이 아직 안 됐으면 취득수요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아직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놔라고 하면 줘야죠. 근데 20년이 완성되면 이제 정당한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이런 세 가지의 제약이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예요. 제가 이 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주워갔다.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실물은 뭐가 아니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근데 제 건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기해서는 될까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소유자인데 이 책을 빼앗긴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척 기간 1년이잖아요. 그러면 못 돌려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1년 아니라 100년 있다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점유보호 청구와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있는데 어떤 게 훨씬 더 강력합니까? 소유권, 본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개념 비교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셔서 대기가 오른쪽에 좀 설명드린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207쪽 밑에는 방해 제거가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예방이 있죠. 예방 조문을 좀 볼게요. 206조 점유의 보전인데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여기서는 핵심이 중요한 게 또는이에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을 청구한다는 건 현재는 방해가 없죠. 방해 염려가 있을 때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게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요구해야지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 뭐라고 출제됐냐면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야지 예방 조치도 전부 취하고 담보물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점을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이고요. 밑에 소유권 나오죠. 211조 조문을 잠깐 볼게요. 뭐 수험상으로 중요한 조문은 아니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조문에 보시면 208쪽에 밑에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처분.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유권은 뭐 자기 거니까 개발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이고 가장 완전한 물건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뭐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우리가 간단히 본 거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의 취득편에서 나오는 취득세예요. 다음 장에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취득시효 간략하게 봤었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우리가 지난주에 자주점유하면서 봤는데 뭐가 있었어요? 소유의 의사.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주, 없으면 타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하냐면 20년을 점유합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거고 20년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되고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제목이 등기부죠. 그러니까 뭐가 돼 있는 상태냐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그러니까 요거는 점유취득시효와 공통 요건이고요. 추가되는 요건은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합니다. 이때 등기와 점유의 기간은 각각 10년입니다. 10년. 이렇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뭐 얘랑 중요도로 비교한다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얘는 개념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등기의 공신력 하면서 이런 걸 봤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면 이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위조한 거니까 무효잖아요. 근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써 있는 게 아니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을 건가 봐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샀습니다. 자, 병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법제하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병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효등기 믿고 사봐야 얘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돼요. 그러면 이 갑은 병을 상대로 뭘 요구할 수 있냐면 등기의 말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지금 현재 등기, 병의 등기도 무효 등기인데 이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면서 목적물을 인도받았고요. 그리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와 점유가 각각 몇 년이 됐냐면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가 유효 등기로 바뀝니다. 누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병이 진짜 소유자가 돼.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야.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를 줄여서 말하면 현재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이 등기는 진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제도도요. 권리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예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 상태. 이 사람이 실제로는 무효 등기였지만 등기와 점유를 10년 동안 계속 사실상 해왔다면 얘가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점유 얘기할 때 점유라는 것은 꼭 자기 혼자 점유해야 돼요?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수도 있어요.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판례는 요 등기도 꼭 자기 명의로 10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등기의 승계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앞사람 등기까지 합쳐서 몇 년이면 되는 거예요? 10년. 예를 들어서 병의 등기가 5년이에요. 5년. 근데 병이 정한테 팔아서 정의 등기도 5년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무효 등기로부터 이전받은 거니까 얘도 무효예요. 근데 앞사람이랑 합치니까 몇 년 나와요? 10년 나오면 누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 그럼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죠. 조문을 보면 213쪽을 보세요. 213쪽에 맨 위에 245조 2항이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 1번에 보면 10년의 등기 및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 보세요. 등기의 승계 문제라고 되어 있죠. 둘째 줄에 보시면 둘째 줄 가운데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꼭 자기 명의로 10년 등기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나머지 2번 요건은 다 보신 거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어떤 거구나라는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효 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데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되면 이때 이제 등기와 점유가 각각 10년이 지속이 되면 이 무효 등기 명의인이 진짜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그럼 만약에 얘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해버리면 이제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진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수험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점유 취득시효인데 얘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은 아니고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점유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요 20년의 점유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등기 청구권. 등기해야 소유자니까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거 물권적일까요? 채권적일까요? 얘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성질은 채권적이에요. 그럼 이게 채권적이라고 하면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A가 2000년에 완성했다면 얘 채무자는 누구냐면 갑이에요. 갑.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취득쇼가 완성되면 그때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바로 상대방이 돼요. 그러면 얘가 2000년에 취득쇼를 완성했는데 지금 2000년에 소유자가 누구냐면 쭉 와서 갑이다. 그럼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95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구겠어요? 2000년에 완성 당시의 소유자니까 을이겠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98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얘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점 뭐냐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면 등기를 못 받아와요? 그래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얼마가 바뀌었느냐는 얘랑 아무 상관없어요. 수백 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A는 완성되었을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 바뀐 것은 의미 없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속상하겠죠. 등기 받고 얼마 되도 않았는데 얘한테 또 넘겨줘야죠. 얘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얘가 이 부동산을 살 때 땅을 보고 산 거야, 안 보고 산 거야? 안 보고 산 거야. 누가 점유하는지도 모르고 산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얘보다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야? A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거 하고 나면 중요한 거 안 물어보시고 오셔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수 없어요. 자, A가 2000년에 완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2000년에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돼요. 안 받아오다가 갑이 을에게 2001년에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완성 후에 넘어간 거죠. A의 상대방은 누굴까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이에요?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럼 A는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고 있는 동안에 을에게 넘어갔다면 A가 을에게 등기를 달라고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상대방에게 주장해야지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죠, 결론. 이게 취득시효에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 을이. 그러면 완성 후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A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을은 선의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이요. 선악 불문은 권리자에게 샀잖아요. 선악을 불문하고 을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오면 자기 상대방 갑에게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 후의 명인 을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얘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완성 후에 명인이 바뀌면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 등기가 바뀐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건 이때부터 다시 몇 년만 또 지나면 돼요.
다시 20년만 또 지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날이 오지요. 20년이 지나.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때를 1차 취득시효 기간이라고 부르고 이때를 2차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20년이 지나면 A는 우리에게 등기달라고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사례 문제에서 시효를 완성한 자가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그 등기 명인이 언제 받은 사람이냐, 완성 전에 받은 사람이냐, 후에 받은 사람이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A는 갑에게 등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완성 후에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때 A가 갑한테 아니 왜 등기를 나 안 주고 을 줬어? 물어내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 민법상에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었고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차이점은 뭐냐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계약상. 계약상에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매매계약을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근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예요. 그러면 A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근거는 채무불이행일까요? 불법행위일까요? 그렇죠. 얘가 얘한테 갖는 이 등기 청구권은 얘랑 무슨 계약을 해서 나온 거예요? 계약과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이건 법률 규정으로 나온 거지 얘랑 무슨 계약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뭐라고 돼야 돼? 불법행위.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A가 점유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하면 A와 갑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OX요. 틀려. 계약한 적 없고 얘가 발생하는 건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말이야 등기를 왜 나 안 주고 네 거 네가 팔어 이러면서 손해배상하래요. 손해배상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죠. 내 거 내가 팔았는데 얘한테 왜 물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갑에게 아저씨 나 취득시효 완성했어. 등기 줘. 라고 등기를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갑이 얘 주기 싫으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갑은 A가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일단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불법행위고요. 두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갑이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갑은 알고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봐요. 만약에 얘가 취득시효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갑이 제거시켰지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효 완성을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가 야, 나 완성했어 라고 등기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다. 그러면 알면서 판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지금 일단 굉장히 추려서 본 거예요. 핵심만 본 건데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언제 넘어갔느냐. 완성되기 전에 넘어간 거면 등기 받아올 수 있고요. 완성 후에 넘어간 거면 받아올 수 없어요. 물론 완성 후에 넘어가면 받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그때를 뭐로 인정해 주냐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시 20년이 완성되면 2차 취득시효를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완성 후에 명인이 바뀌었다. 그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어떤 이유로 갑에게 되돌아오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물어보면 뭘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211쪽이죠. 211쪽에 취득수요 요건. 일단 조문을 한번 볼까요? 처음이니까. 210쪽의 밑에 조문을 보면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20년이고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이게 요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함으로써?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요. 그럼 오른쪽에 요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우리 지난주에 구별할 때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요?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객관적으로. 그게 이제 니은에 나와 있죠. 자주점유해야 되고요. 자주점유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나 점유 권원에 의해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명되지 아니하면 자주로 추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그 이번에 보면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점유는 직접 점유뿐 아니라 어떤 점유도 있었어요? 간접 점유. 그럼 둘째 줄 가운데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속 사용한 게 아니라 A가 B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임차인 B는 무슨 점이에요? 임차인은 직접 점유하는 거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 그럼 A가 B에게 임대차 해줬다면 이 B가 직접 점유하고 A는 간접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이 20년이라도 A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등기 이렇게 나오죠.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줄 가운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따라서, 거기 중요하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고요. 니은에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명인이 변경되었다. 언제 받겠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성 전이니까 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2010년에 완성이 됐는데 등기가 언제 넘어갔어요? 2009년. 그러면 2010년에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러면 을에게 등기 받아오면 돼요. 근데 밑에 디귿에 보면 완성 후에 받겠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A가 2010년까지 점유를 했는데 등기는 언제 넘어갔냐면 11년에 넘어갔어요. 그럼 A의 상대방은 을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갑이었죠. 그러면 갑에게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받아왔다. 을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A번에 보면 다만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11년을 뭐로 인정해줘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요. 그다음에 뭐 B번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번 밑에 화살표만 보세요. 화살표. 다 보실 필요 없고, 화살표에 뭐라고 되냐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알면서 판 경우고,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갑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 다시 한번 적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보셨고, 그 다음에 밑에 213쪽 맨 밑에 효과가 있죠. 등기 전의 효과를 보세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세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 명의는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돼 있는데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거죠. 근데 등기가 갑에게 있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야, 내 거니까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지료물원에라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취득시효 완성 전의 효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하면 바로 소유자가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 점은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된 상태에서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 뭐냐면 얘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하고 등기했다. 그럼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럼 얘가 등기하면 몇 년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80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등기를 한 상태로 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소급하기 때문에 요 기간 안에 얻은 이득은 갑에게 반환해야 돼요? 반환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인 상태인 거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제목에서 아시겠죠? 원시 취득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처음 취득이요? 원시 취득 처음인 거고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넘겨받은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매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건물을 돈 내고 샀어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요? 승계 취득.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면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의 모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무슨 계약을 해서 얘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처음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214쪽 볼게요. 이번에 등기 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2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요. 등기시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취득시효 이해 되셨어요? 네, 처음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 나오는데 부합. 원래 이제 부합이라는 건 첨부의 한 종류인데 첨부가 시험에 나오면 부합이 나와요. 부합. 근데 이 부합이라는 문제가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번 시험에 이 부합이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내용 자체는 결국 저당권 관련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게 결합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가 가능해도 분리해버리면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면 분리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분리를 금지한다. 그게 부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하나 있어요. 배가. 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모터가 달렸어요. 배. 모터. 이게 갑이 소유하는 거고 을이 소유하는 모터가 장착되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터보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 배랑 모터가 장착되어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했을 때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다면 분리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몇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누구를 소유자로 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를 결정해야죠. 갑을 소유자로 할지 을을 소유자로 할지 아니면 공유로 할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을 소유자로 결정해버리면
갑이 을의 모터를 그냥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죠. 부당이득 반환해주고. 이런 법리를 다루는 게 부합의 법리예요. 그럼 부합이 되는 모습은 제일 기본적인 건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되는 모습이고요. 동산끼리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끼리 부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합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이 되었다. 그럼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을 설치한 거야.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동산 소유자가 취득할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조심하실 점은 가격이랑 가액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에 2억짜리 동산이 부착되었다. 누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가격이랑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이 권원자가 설치를 했는데 그게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냐면 그 권원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권원자가 설치를 했어도요.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면 그건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요. 부동산에 부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임차권을 설정을 해서 권원을 가지고 물건을 설치하는데 이 설치한 물건이 기존 부동산과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독립성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을 거죠. 독립성이 없으면 임대, 건물 소유자 거죠. 갑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이 건물에 임대차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정당한 권리는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 가지고 이 학원에다가 벽걸이 TV, 벽걸이 시계, 벽걸이 에어컨을 부착해요. 이건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건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임차권이라는 권한이 있어도요. 설치한 게 독립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내부 천정의 합판을 교체했다든지 외부의 벽을 교체했다든지 그럼 이건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임대인 소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부합의 법리는 저당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돼요. 저당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A가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당권으로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럼 경락인은 거기 임차인이 설치한 벽걸이 TV나 벽걸이 에어컨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채무자께 아니라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니까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를 했어도요.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건물에 부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죠.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게 이제 저당권 편에서 자주 나오는 게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각각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 종물이라는 건 주물과 종물이 있어요. 주된 물건에 편익에 제공되는 물건을 종물이다라고 불러요. 부합물 종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판례 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유소. 근데 주유소 밑에 보면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이 유류저장 탱크는 주유소 토지에 부합된다라고 봐요. 부합된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이는 주유소 토지만 가져요? 탱크도 가져요? 탱크도 가져요. 그리고 이 주유소 탱크 위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주유기가 있죠? 총 달린 거 주유기. 우리 판례는 주유소가 주물이다라고 하면 주유기는 종물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주유기는 주유소 편익에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유소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주유기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 종물이든 설정이 된 후에 부합이 되든 종물이 되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 종물에 당연히 미칩니다. 물론 반대 약정할 수는 있어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미친다. 그게 이제 부합 종물에 대한 개념이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자, 그럼 토지에 저당이 달렸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위의 수목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왜냐하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안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추든지 임목법에 의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독립한 물건이고 아니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토지가 경매돼서 경락을 받으면 건물은 막 부록으로 주나요? 이건 완전히 독립한 거니까 토지에 부합되어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미치는 거죠. 여기에 성숙한 농작물이 있어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성숙한 농작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그래서 부합이 되면 저당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부합되지 않으면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했고 독립성이 있으면 그건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임차인이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누구 거라고 했어요? 지금 독립성 있으면. 임차인 거죠.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 아저씨가 이거 사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라고 할 때 이 부속물이라는 이 개념이 독립성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있어야만 되겠죠.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니까 사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란 말을 쓸 수 없고요. 이때는 비용의 문제가 돼요. 비용. 내가 돈 써가지고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 비용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구별하면 권원자가 설치했고요.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거예요.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해요. 근데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임대인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라는 말은 쓸 수 없고 그때는 뭐가 나와요? 유익비, 비용의 문제가 나와요. 요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건데 근데 임차인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 임대인에게 다 사 이러면 임대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에만 한해서 가능해요. 아무거나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요 임차인이 토지를 빌린 걸까요? 건물을 빌린 걸까요? 건물을 빌려서 설치한 걸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토지를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땅을 빌렸다. 그러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어떤 권리 설정할까요? 우리 지상권 받고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지으려면 대표적으로 지상권 아니면 토지 임차권이라고 했어요.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었는데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 한번 확인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좀 이따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빌렸으면 무슨 물?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이고 토지를 빌렸으면 땅 위의 물건, 땅 위에다가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으면 지상물 매수고요. 건물 임대차나 건물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야? 부속물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의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게 214쪽에 나와 있죠. 조문 한번 볼게요.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니은에 볼게요. 니은. 니은에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이냐. 부합의 정도.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정도가 되면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했죠.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 예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권원자가 설치하면 권원자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은 관련 문제 삭제하세요. 편집하면서 삭제하라고 원고에 썼더니 삭제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지우세요. 3번은. 예. 반괄호 2번에 동산 간의 부합.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끼리 부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합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동산과 동산이 결합을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냐면 주된 동산, 더 가치 있는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결합이 됐는데 이 동산과 동산이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둘은 뭐 하라고요? 공유하라는 거예요. 부합될 당시에 그 가격 비율로 공유를 하면 된다. 동산 간의 부합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고 여기서 요 개념만 오늘 지금 여기서 본 내용 요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해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아까 보신 내용이면 되고 217쪽에 이제 공동 소유가 나오는데 쉬었다가 보시죠.